여기 한국의 한 군사시설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은 북한군 장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그가 어느 순간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 안개가 자욱한 DMZ의 한 초소.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던 북한군 중사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기습작전으로 체포되어 군사시설에 수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가 마주하게 된 현실은 그의 모든 신념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정보기관이 그에게 보여준 어떤 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본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안개가 제 군화 아래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최전방 초소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라 제 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구름이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23살인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누워 한국군 구금소에 갇히게 될 거라고는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들리던 우리 초소의 소리가 마치 두꺼운 이불로 덮인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졌거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요. 저는 조선인민군 제8보 병사단 소속의 중사로서 이런 걸 눈치채도록 훈련받았거든요. 그런데 DMZ에서 3년간의 반복적인 근무를 하다 보니 아마 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때 시계를 봤던 기억이 나요. 5시 45분이었죠. 저희 소대의 다른 군인들은 막 기상하여 또다시 평소처럼 근무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절친 영호는 군관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인데요. 쓴 보리차 한 잔으로 손을 녹이며 추위가 너무 싫다며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야, 성호야, 한잔 할래? 영호가 녹슨 철제컵을 들고 저를 불렀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땅이 너무 세게 흔들려서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공기는 천둥 소리 같으면서도 몇 배는 더 큰 폭발음으로 가득 찼어요. 귓가에 울리는 소리 속에서 누군가가 명령을 소리치고 있는 게 들렸어요. 한국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우리 소대는 급히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한국군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포탄이 사방에서 터지면서 흙과 돌을 뿜어냈고 아침 하늘은 폭발로 인해 붉은 빛으로 물들고 검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총을 꽉 잡고 제 위치로 뛰어갔어요. 조중영으로 보니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이 숲 사이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입은 그들이 마치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정말 어디에나 있었어요. 영호야, 제가 혼란 속에서 친구를 찾아 외쳤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건 통신 벙커 쪽으로 뛰어가던 모습이었어요. 그가 무사했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무정이를 통해 소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방진지로 후퇴하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후퇴하려던 순간 한국군이 사방에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야간 투시경, 열화상 조중영, 최신 통신 장비까지요. 우리는 완전히 밀리고 있었어요. 저는 숲속을 뛰었어요. 가지들이 제 얼굴을 핥히었고 찬 공기를 들이마시느라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K9 자주포가 포격을 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소대는 흩어졌고 통신도 끊겼으며 저는 점점 더 길을 잃고 있었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숨겨진 철조망에 걸려 저는 얕은 참호로 넘어졌어요. 소총은 제 손에서 날아가 덤불 속으로 사라졌어요.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바로 눈앞에 세 켤레의 전투화가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군 특수부대원 3명이 제게 무기를 겨누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그 순간 제가 받았던 모든 훈련과 준비는 전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멀리 떨어진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온 총구 앞에 선 겁에 질린 젊은이였어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들은 전문적이었어요. 제 손을 플라스틱 수갑으로 묶고 무기를 수색한 뒤 저를 대기 중인 장갑차로 데려갔어요. 차량이 저를 데리고 떠날 때도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마침내 떠오르면서 모든 풍경이 차갑고 가혹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이 구금소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제 등을 짓누르고 형광등은 몇 분마다 깜빡거려요. 가까운 감방에서 다른 포로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들 중 일부는 제 사단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 다른 부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를 공유하고 있어요. 계속 고향 생각이 나요.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제 어머니와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제 동생 말이에요. 그들은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까요? 제가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복도의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무거운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네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해야만 해요. 저는 중사 박성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구금시설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신문을 받게 됐어요. 방은 4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고 바닥에 고정된 금속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희미한 하얀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 때문에 모든 게 더 차갑게 보였어요. 문이 요란한 쇠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2명의 한국군 장교가 들어왔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관자놀이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디지털 문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소련 계급장이 달려 있었죠. 또 다른 장교는 키가 작고 젊어 보였는데 아마 3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는 노트북과 몇 개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박성호 중사, 키 큰 소령이 말했어요. 나는 김준호 소령이다. 여기는 이태우 대위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제 목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표정을 숨기려 했죠. 그들은 저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가벼운 부상도 치료해줬지만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군인은 포로가 됐을 때를 대비해 훈련받거든요. 이름, 계급, 군번만 대답하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들 앞에 앉아 있으니 그 모든 훈련이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태우 대위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김준호 소령은 제 맞은편에 앉아 녹음기를 올려놨어요. 이 대화는 녹음될 것이다. 그는 말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란다. 그들이 제 부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군인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어요. 단정한 회색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가슴에 국정원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국가정보원 박상철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의 등장에 저는 긴장했어요. 국정원이라니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군사신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박상철 과장은 조용히 앉았지만 그의 존재가 모든 걸 바꿨어요. 김준호 소령은 여전히 부대 배치나 전술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했지만 박 과장은 제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그의 방식은 달랐어요. 가끔씩 저에게 입대 전 생활이나 가족, 군인이 된 계기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옥수수국수가 그립지 않나? 그는 제가 부대 통신 체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던 긴장된 순간에 갑자기 물었어요. 그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얼떨결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옥수수국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 음식을 할 때 우리 작은 집에 퍼지던 냄새가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눈이 촉촉해졌어요. 가족들이 많이 그립겠구나. 박 과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들은 군사적인 질문과 개인적인 질문을 번갈아가며 했어요. 가끔은 위성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근무했던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또 가끔은 제 동료 군인들의 사기나 우리 지휘관들에 대한 생각,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해 들은 것들을 물었어요. 박 과장은 거의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대신 물을 권하거나 잠시 쉬자고 제안하곤 했죠.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대학생 아들이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모든 게 점점 익숙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형태가 변했어요. 저도 모르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었어요. 물론 군사 기밀은 아니었지만 삶에 대해 말했죠. 우리가 느꼈던 혼란, 들은 것과 실제로 본 것의 차이에 대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박 과장은 작은 수첩과 펜을 제게 건넸어요. 때로는 글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그는 말했어요. 원하면 사용하세요. 김준호 소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감방에서 혼자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물건이었죠. 파란 표지에 줄이 그어진 페이지들. 하지만 그것은 뭔가 새로운 걸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저를 단순한 포로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첫 페이지에 어머니의 이름을 적었고 그녀가 해주시던 옥수수국수를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신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고문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죠. 바로 인간적인 연결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물리적인 위협보다도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작은 감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여기 갇힌 지 이제 일주일째였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졌죠. 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질문에 답하고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내 미래를 걱정하면서 잠을 청하려고 애쓰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좀 달랐어요. 박 과장이 손에 뭔가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스마트폰이었어요. 최신 삼성 갤럭시였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박성호 중사, 박 과장이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세상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작은 금속 테이블 위에 그 폰을 내려놓았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폰을 바라보며 손을 뻗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혹시 이게 함정인가 싶었죠. 훈련 때 배운 게 있었거든요. 적군은 거짓 정보로 우리를 현혹하려 할 수 있다고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 과장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이 폰으로 하는 모든 걸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걸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검색이나 뉴스 시청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남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보길 바랍니다.
떨리는 손으로 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선명한 해상도에 놀랐어요. 북한에서 본 중국산 휴대폰과는 차원이 달랐죠. 인터넷 브라우저, 유튜브, 그리고 뉴스 앱들이 있었어요. 처음 1시간 동안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방대했거든요. 가장 먼저 서울의 실제 모습을 검색해봤는데 제가 본 것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허울뿐인 번영이라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화려한 건물들, 깨끗한 거리, 풍요로운 시장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엔 유튜브로 넘어갔어요. 먼저 본 건 탈북민들의 채널이었어요.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된 탈북 청년, 회사원이 된 전직 군인, 식당을 운영하는 전직 노동자까지 그들은 모두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알던 한 선배의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2년 전에 실종됐다고 들었던 분이었는데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는 영상에서 북한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끼던 모든 의문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죠.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하나의 영상, 기사, 사진들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적들의 선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진실된 모습들이었거든요. 점심을 가져다 준 교도관이 왔지만 저는 거의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 접한 세상을 이해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보는 세상은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박 과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의 표정을 보니 이 새로운 정보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대신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궁금한 게 있나요?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든 의문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때로는 진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자유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중사,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길 바라서죠. 그날 밤 좁은 침상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폰은 제 옆 작은 테이블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가족들, 아직도 북에서 고생하고 있을 전우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새 삶을 사는 그 선배를 떠올렸어요. 포로가 된 이후 처음으로 가장 두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우리 소대는 처음에는 단단했어요. 마치 강철 같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단단함은 겉모습일 뿐이었나 봐요. 구금소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난밤에 본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탈북 청년이 대학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모습, 또 다른 탈북민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들. 그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자유로움이 저를 괴롭혔어요. 한 번은 박 과장이 제게 특별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작년에 귀순한 북한군 장교의 이야기였죠. 그는 이제 서울의 한 회사에서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것을요. 박 과장은 매일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정착 지원제도, 교육 기회, 취업 프로그램,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듯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여기서는 당신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가족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청진의 작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동생. 제가 배신자가 되어 그들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선택이 가족 3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 과장이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어요. 3년 전에 귀순한 리처로 씨였는데 저처럼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는 이제 서울의 한 대기업 보안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당신처럼 괴로워했습니다. 리처로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신해요. 물론 가족이 그립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그가 보여준 통장 장호를 보면서 실제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브로커를 통해 돈을 보낼 수 있고 언젠가는 그들도 데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밤마다 저는 수첩에 제 생각을 적어요. 박 과장이 준 그 파란 수첩이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거기에는 제 두려움, 희망, 그리고 꿈들이 가득해요. 어제는 이런 걸 썼어요. 나는 정말 배신자가 되는 걸까?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걸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며 산다. 나도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을까?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이는 밤이에요. 같은 별들이 청진의 하늘에서도 빛나고 있겠죠. 어머니도 이 별들을 보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이 달라 보여요. 더 이상 적군의 영토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으로요. 오늘도 박 과장이 보여준 취업교육 프로그램 영상들을 떠올려 봅니다. IT 기술을 배우는 탈북민들, 요리사가 된 사람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희망이 저를 자꾸 이곳으로 이끌어요. 오늘 아침 박 과장이 특별한 제안을 들고 왔어요. 박성호 씨, 그가 처음으로 반말을 버리고 존칭을 써가며 말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몇 가지 서류를 펼쳤어요. 하나는 북한으로의 송환 신청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착 지원 신청서였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능한 선택지를 보여드릴 뿐이에요. 송환 신청서를 바라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북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동안 본 것들을 모두 잊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아마 포로로 잡혔다는 이유로 조사도 받을 거고 어쩌면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반면 정착지원 신청서에는 새로운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6개월간의 정착교육, 주거지원금, 취업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대학 진학을 위한 특별 전형 제도도 있었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망설임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가 나간 뒤 저는 오랫동안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국의 현대식 건물들이 보였고 멀리서 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곳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결심을 적었어요. 어머니, 동생,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을 불러 제 결정을 알렸어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착지원 신청서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박 과장이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춰 들어왔어요. 마치 자연도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북한군 중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민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용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제 신분은 귀순 예정자로 바뀌었어요. 구금소에서 정착지원시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곳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창문에는 쇠창살 대신 커튼이 있고 방에는 실제 침대와 책상도 있어요. 무엇보다 다른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선택한 다른 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민간인이지만 저처럼 군인 출신도 몇 명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같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김영철 씨는 작년에 휴전선을 넘어온 전직 소대장이에요. 그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생이 되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 그가 말했어요. 컴퓨터도 못 만져봤는데 이제는 파워포인트로 발표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었네 싶죠. 박 과장은 이제 매일 오후에 와서 정착 준비를 도와줘요. 오늘은 제가 받게 될 교육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처음 12주는 기초생활교육이래요. 한국어,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다 그러셨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적응하실 거예요. 가장 신기한 건 휴대폰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곧 제 명의로 된 진짜 스마트폰을 갖게 된대요.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앱도 마음대로 깔 수 있다니 이런 게 자유구나 싶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집단 상담에 참여했어요. 10명 정도가 둥글게 앉아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한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북에 있는 부모님이 절 찾으시는 꿈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나 봐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저녁에는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높임말은 있었지만 이렇게 세세하지는 않았거든요. 습니다, 세요, 시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새로워요. 내일은 처음으로 서울 시내로 나갈 예정이에요. 물론 인솔자와 함께지만 그래도 설렘이 가득해요. 지하철도 타보고 카페도 가본대요. 이제까지 화면으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봐요.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데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 진정한 용기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였나 봐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크네요. 오늘은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내일이면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요.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착금으로 얻은 제 생애 첫 집이죠. 창문 앞에 서서 가방을 싸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이제는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어요. 은행 계좌도 만들었고 주민등록증도 받았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안의 작은 희망이에요. 이제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될까를 고민하게 됐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보안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됩니다. 제 군사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컴퓨터 보안을 공부할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보시면 놀라시겠죠?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박 과장님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잊지 마세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의 서울 하늘은 여전히 낯설지만 이제는 제 하늘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자유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민입니다. 오늘 아침 제 새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열쇠를 돌리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은 제 선택으로 얻은 첫 공간이에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활기찬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 사진을 벽에 붙이는 거였어요. 하나원에서 나올 때 박 과장님이 주신 작은 액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려가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지켜보실 수 있겠네요. 그가 말씀하셨죠. 첫 월급을 받으면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동생도 이제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됐을 텐데 그 애도 얼마나 컸을까요? 회사 첫 출근을 앞두고 있어요. 정장을 입어보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요. 넥타이 매는 법도 유튜브로 배웠는데 10번을 넘게 연습했네요. 군복을 입었던 제가 이제는 회사원이 되다니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단 말이 실감나요. 어제는 처음으로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아는데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해줬어요. 오히려 제 군사 경험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걸 어떻게 보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으로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퇴근 후에는 한강공원에 들렀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 이런 게 일상이 된다는 게 신기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그 어떤 선전 영상보다 아름다웠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요. 컴퓨터 보안 기초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워요. 뭔가를 배우는 게, 그것도 제가 원하는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거든요. 오늘은 처음으로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를 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게 자유라는 걸까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이야. 서울의 밤은 여전히 시끄럽고 낯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써요. 어머니께 쓰는 편지처럼요.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될 거예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창밖에서 들리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내일의 계획을 세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 아닌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두렵지만 설레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자유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한 걸음을 내디뎠고 지금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길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밤이 깊어가네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그 설렘으로 잠이 듭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그리고 동생아, 오빠는 잘 지내고 있단다.